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3%, 테슬라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에 좀 기민하게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달러와 약세와 함께 하락하던 미국 국채금리는 급등을 했고요. 또 1330원대까지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4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방황하는 시장 흐름 속에 오늘 국내 증시 어떨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스피는 2700선, 코스닥은 770선을 내준 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다시 그 위로 올라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들이는 그러한 포지션이 3거래일 연속 이어졌었는데요. 오늘도 그 포지션 그대로 받아갑니다. 개인이 582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인이 384억 원, 기관이 187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홀로 받아내는 포지션이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개인이 여전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73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55억 원 그리고 기관이 479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시죠.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급락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반도체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들 위주로 해서 반도체주하고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0.64% 빠졌고요. SK하이닉스는 1.94%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77,000원대로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현재 18만 원대에서 현재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최근 강세 보여줬었는데요. 아직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파란불 켜면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 자사의 배터리 안전 매력도를 높이면서 연일 강세 보였기 때문에 화재 이슈가 있어서 오늘 또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전체적인 2차 전지와 배터리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아직 보합권이라고도 볼만 하겠지만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95만 4천 원입니다. 현대차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오늘 오랜만에 또 빨간불 켜줬습니다. 25만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 악재가 있지만요. 그래도 지켜봐야 할 호재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계속해서 떨어진 거에 반등 흐름이 조금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시죠. 삼성전자 우와 함께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소폭 내려앉는 모습이네요. 500원 빠지면서 20만 2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대차와 함께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만 3,900원 지나갑니다. 1.27% 정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금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빨간불과 파란불을 왔다 갔다 하더니 여전히 또 파란불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1% 넘는 등락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 85,500원 나오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58,500원의 매매가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풀 꺾인 금융주에 오늘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열어볼 텐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나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등락률이 꽤 큰 폭으로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네요. 2차 전지 강세에 힘입어서 어제는 둘 다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18만 원을 내어주면서 17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어제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8만 7,200원으로 아쉽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과 HLB 빨간불 켜줬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좋지 않아서 뒤통수가 얼얼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폭도 꽤 큰 편입니다. 알테오젠은 3.46%, HLB는 2.18% 올라가면서 각각 29만 8천 원, 8만 4,200원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캠 보합입니다. 20만 원대에서 매매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도 보합이네요. 28만 2천 원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천당 제약과 리가켄바이오도 나란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각각 1% 그리고 3%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14만 6,200원, 9만 1,900원에서 현재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클래시스도 어제는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아주 강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4.85%, 거의 5% 정도 올라온 모습인데요. 5만 원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2,400원 더 붙은 모습이네요. 리노공업도 현재 보합입니다. 20만 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용 의료기기주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지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바로 화성밸브인데요.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해 보급선의 용선과 용역 계약을 이번에 체결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기업과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크게 탄력받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밸브는 9% 올라오면서 14,500원의 매매가가 나오고 있지만요. 넥스틸과 한국가스공사도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추이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한빛 레이저인데요. 또 전기차 화재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안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 트럭에 불이 붙는 이슈가 있었죠. 때문에 전기차 화재 예방 수단으로 한빛 레이저의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 바로 배터리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화재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를 제조할 때 그 제조 과정 중에 관리와 또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좀 대두되면서 이 마킹 시스템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황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소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런치박스 알찬 소식들로 가득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런치 토크에서는요. 고물가에 다시 보는 짠테크 열풍, 이 주제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돌이의 재테크다라고 해서 짠테크라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역대 최장기간으로 금리를 동결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사회초년생들은 요즘같이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시대 속에 무지출 챌린지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한 2만 원, 3만 원대에서만 돈을 써야지 생각하면서 쫄쫄 굶기도 하고 편의점을 가기도 하고 구내식당 가면서 최대한 돈을 아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욜로를 외치면 골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욜로족보다는 요노족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이 요노족은 꼭 필요한 데에만 지갑을 여는 형태로 청년들의 새로운 소비 패턴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고물가의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또 이럴 때 돈 좀 벌어본다고 한다면 어느 분야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도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 세 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NC소프트, 그리고 두 번째 파마리서치, 세 번째 롯데관광개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즈 관련해서 NC소프트 볼 텐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신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다양한 신작 발표들에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쥬란, 주름을 개선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하죠. 리쥬란을 등에 업고 훌훌 날고 있는 우리 파마리서치의 이야기도 함께 짚어보시죠. 그리고 2분기 때 매출액은 잘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3분기 때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굉장히 증권가들에게서 3분기 그 실적을 앞두고 호평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관광개발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서도요. 아이템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금리 인하, 시황, 그리고 의료 AI, 금융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도 어제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 오늘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AI가 이제는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흐름도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주 섹터도 함께 볼 텐데요. 외국인하고 기관들 개인 사이에서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배당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금융주의 매력도는 어떻게 달라질지도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출발하겠습니다.
자, 런치 토크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고물가와 짠테크 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 수연 하나는 짠순입니까 아니면 쓰고 죽자는 스타일입니까? 이게 쓸 때는 쓰고 아낄 땐 정말 아끼는데요. 평상시에는 짠순입니다. 뭐에 많이 쓰고 뭐에 아껴요? 먹는 거요. 먹는 거에 많이 쓰고 먹는 거에 많이 쓰고 아끼는 건 사실 옷 사는데 제일 많이 아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사회생활을 하니까 옷을 좀 사려고 하곤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옷 사는 데는 좀 아끼고 먹는 데는 많이 쓰고 젊은 분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과연 고물가에 지금 짠테크가 맞는 시대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런치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로 가는 욜로 대신에 요노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욜로는 뭐 다들 잘 아실 테고 네. 요노는 YONO You Only Need One 하나만 사자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자 이런 요노족이 또 뜬다고 합니다. 요노? 이런 거 뭐 쓰는 말입니까? 근데 연로 때보다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요노? 예, 그냥 이제 굳이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은. 주로 연인끼리 이제 마트 데이트 해가지고 집에서 요리해 먹자 이러면 꼭 이제 상대방이 손이 커요. 버섯 한 3봉지 사고, 뭐 면도 한 뭐 그것도 궁합이 잘 맞아야 아니에요.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집에서 해 먹으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아낄 거라고 생각 드는데 막 하나하나 다 사다 보면 이거를 또 이제 잘 소분해가지고 그렇죠. 잘 쓰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음. 예,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뭐 더 비쌉니다 요즘에. 그리고 집에 먹고 다 아실 또 것 싸지 같은데. 않는데 시켜 먹으면 또 완전 비싸죠. 맞아요. 싸게 먹는 방법은 없어요. 싸게 먹는 방법이 없다. 그냥 굶어야 돼. 굶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1인 1식, 1인 유부남 1식. 두 분이 옷을 맞춰 입고 와가지고 오늘 쿵짝이 그러네. 여기 스튜디오 들 때 약간 당황했어. 내 옷을 입으시지? 아니 세 분이서 어떻게 무슨 네, 트리오로 다니는 분들 같아요. 그러네요. 예, 공부하면 좀 싸게 되는 예. 그런 느낌이네요. 아카펠라 행사 다니시는 세분 같아요. 테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궁합이 잘 맞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마트에서 사 먹어도 그 해먹는 것도 비싸다. 실제로 돈쌤님 우리 그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요즘에 MZ 세대들이 소비를 좀 줄이는 트렌드 맞습니까? 일단 예전에는 그 운 좋은 MZ들이죠. MZ도 MZ 나름인데 네. 뭐 코인이 됐든 뭐든 유동성 시기에 아. 좀 그 나이에 비해서 이제 소득이 좀 있었던 친구들은 뭐 오마카세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즐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 좀 원래대로 좀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요즘 뉴스에 보면 제가 준비한 캡처를 좀 보여주시면은 네. 그 오마카세 즐기다 뭐 맥주집 싼 데 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 기사가 예, 베스트 댓글이 이제 오마카세 즐긴 적 없다. 아. 해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뭐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일반화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은 최근에는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 공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디 오마카세도 약간 뭐 30만 원짜리가 있고 19만 원짜리가 있고 뭐 25만 원짜리가 있고 나름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30만 원짜리 뭐 금 네. 발라서 나옵니까? 근데 진짜 뭐 금은 나와요? 안 바르더라고요. 네. 이게 금가루 좀 있지 않아요? 금가루 좀 아, 있어요. 먹어봤나 네, 보네. 있어요. 아니, 사진 그거는 찍어 예전에 다 먹어봤는데 나 빼고. 아니 우리 안 먹어보고 아재들 사진으로 시절이지 봤어요. 그때는 참치집 이런 데 가면 이제 금 약간 올려가지고 비싸게 아, 받는 그거를 건데 이렇게? 근데 요즘 오마카세는 이제 금을 얹기보다는 그냥 사실 먹는 게 아니고 찍으러 가는 거죠.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찍으러. 예, 그러니까 여기 즐긴 적 없다는데? 네, 그런 친구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욜로 할 때 네. 뭐 골로 간다 막 그랬었는데 네. 지구 와서 생각해 보면 욜로를 한번 할 수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것도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특히 결혼하면은 뭐 연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한번 할 수 있을 때 해보자. 결혼하면 골로 간다? 네, 어차피 뭐 골로 네. 갈 거 뭐 그냥 한번 쓸 수 있을 때 한번 써보자. 우리 명예컨님 장가 못 가겠네. 네. 골로 가기 싫은데. 아 그래서 오마카세 즐기다가 네, 요즘 많이 좀 1,900원 줄긴 했습니다. 맥주집으로. 근데 즐긴 적이 없는 사람도 꽤 많다. 뭐 지금 오마카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아시는 제가 스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주변 사람들이 본인의 친구 지인들이 10명의 오마카세를 열었다면 지금 최근에 9명이 문 닫았답니다. 진짜요? 네,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아. 그 중에서도 정말 실력 있으시는 분들만 살아남으시고 살아남고. 나머지 분들은 그때 너무 붐이 있었으니까 조금 일식 하시는 분들 다 오마카세로 이렇게 막 전향하시는 분들 좀 있었어요. 공급 반응이 있었고 네, 특히 근데 지금 많이 일본이 유행하면서 다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오마카세가 주로 일식이 많았었는데 일본 여행으로 이제 본국으로 가버리니까 국내에서는 수요가 그래서 알던 곳도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가격이 32만 원이었다가 지금 16만 원까지 그렇지. 내려와요. 이것도 이제 소비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만큼 소비가 없으니까 네, 막 많이 폐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저는 골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제가 뭐 20대, 30대 때 약간 그런 돈이 넉넉해져서 아 그럼 난 골프 한번 해볼까? 라던 그런 MZ들은 그렇죠. 지금 대부분은 한 열에 아홉은 골프채 다 팔고 네, 거의 안 쳐요. 당근에 올라가 있죠. 네, 그래요? 당근에 올라가 있고 한창 유행할 때는 네. 공항에 내리면 그 골프채 내린다고 짐 찾는데 한 훨씬 오래 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할 때 얘기죠. 그때 코인이 뭐 막 코인이 터져서 됐든 뭐. 막 하루에도 몇 백만 원 벌고 막 이럴 아니면 때. 뭐 스타트업 관련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쵸. 많이 했었죠. 엑시트하고 그럴 네. 때. 근데 요런 소비 트렌드가 사실 최근에는 뭐 좀 짠테크로 바뀐 것도 사실입니까? 네, 요즘은 이제 확실히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트렌드를 좀 보려고 하면 SNS를 보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오픈 채팅 같은 것들만 봐도 요즘 네. 유행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요즘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거지방 같은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거지방. 예, 돈 아끼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네, 이제 저런 오픈 채팅에 검색해 보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돈을 쓰면 네. 돈을 쓰면 이제 서로 막 훈계하고 혼나요. 예, 혼내고. 그리고 이제 좀 밖에서는 궁상 맞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서로 이제 칭찬해주고 이런 챌린지 아닌 챌린지가 이제 거의 유행이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때는 돈 없으면 정말 궁상 맞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돈 아끼는 것도 이제 저렇게 즐겁게 갖고 노는구나. 현명하다. 예,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을 스마트하게. 물론 좀 웃기긴 웃겨요. 네. 뭐 특히 이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노트북 같은 거는 이제 회사에서 충전해서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고. 아니 전기세 그거 아끼면 얼마나 아낀다고. 아니,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니까 오 잘했다고. 이제. 근데 예, 진짜 그랬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저는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꽂고 다녔어요. 그 콘센트. 일부러 네, 전기세 아낀다고. 그러니까 퇴근하기 전에 휴대폰하고 다 충전해가지고 네. 제 친구도 그랬거든요. 노트북만 들고 다니는데 집에 가서는 한 번은 전기세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구청에서 이제 생존 확인을 나올 정도로. 생존하게. 걔는 특수하게 좀 빚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아 그러면 그럴 수 예, 있죠. 극단적으로 아낄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집에서 TV 보는 것조차도 노트북 배터리가 나가면 그냥 안 보는 걸로 그 정도까지 이 갔었는데 오른쪽이 거지방 내용입니까? 네. 생수 한 병 600원 승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거지방에서 얘기했더니 참았다가 회사 가서 마십니다. 마십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담배 한 갑만 살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흡연실 가서 30초 동안 숨 들이켜고 간접 흡연하세요. 끊는 게 약간 낫죠. 끊는 게 낫죠. 재미 드립 겸 네, 아끼자 겸 겸사 그러니까 예를 겸사.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끼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지 말라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맞아요? 약간 생수 물 마시고 싶다 이러면 생수 집에서 사기보다는 회사 와서 네, 진짜 그랬고 제 친구도 막 이거 취재한다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들어갔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달에 10만 원 아꼈다 했어요. 거지방 어디- 들어가고 어디- 나서. 아 거지방 네. 들어가고 거지방 나서. 들어가고 네. 나서 소비 트렌드가 그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돈쌤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승인을 받아야 일침을 되니까. 계속 넣으니까 못 사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아꼈다고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짠테크, 고물가고 너무 네. 또 물가도 비싸고 또 가처분 소득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이런 짠테크들이 조금 다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박종훈 팀장님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예. 9월 달에 금리 인하 미국 기준으로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우리나라도 언제 따라가느냐의 그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에 금리를 인하해 준다면 다시 좀 경제가 좋아지고 좀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거를 반영하기까지가 어느 정도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금리 인상 시기 때문에 물론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원인과 결과의 어떤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금리라는 것 때문에 많은 젊은층 특히나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은 사실 뭐 자동차 할부금도 조금 내야 될 것이고 또 뭐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은 또 신용카드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뭐 쓰다 보니까 뭐 연체율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 20만 원 내던 부분을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돈을 빌렸는데 이게 변동금리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막 변하더라. 이렇게 되면은 내가 20만 원 내던 걸 갑자기 6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나머지 4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나오지 않잖아요. 땅 판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께 계속 손 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약간의 거지방 같은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고 그럼 금리 인하가 되면 이 부분이 해결되겠는가라고 했는데 제가 네. 사실 한 줄 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과거의 제로금리로 우리가 돌아갈까라고 봤을 때는 아마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분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뭐 약간 불확실보다도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는 상황이고 물론 그 엄청난 그 장기 시계열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일부 우리가 금리 인하 뭐 내년까지 뭐 6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요 뭐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4% 정도의 금리 그 부분으로 우리가 완전히 정말 과거에 쓰지 못했던 부분이 다시 되돌아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조금은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우울한 얘기네요. 제로 금리로 다시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금리를 좀 내려도 예전처럼 우리가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서 막 쓸 거 쓰고 이런 장세는 좀 안 올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뭐 이제 외신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게 뭐냐면 경제 지표는 너무 좋아. 지표는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막 잡히고 있어요. 네. 막 2%까지 보여줬어 벌써.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빡세다 표현 좀 그럴까요? 빡빡하다. 빡빡하다. 네,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명예컨님만 보면 비속어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빡빡하다. 네, 빡빡하다라는 네. 거고 그만큼 이제 지금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뭐 이번에 이제 소매 기업의 많은 실적 발표를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만 이제 뭐 온도차가 완전히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백화점 기업들은 사실 좋지 않은 가이던스,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뭐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또 TJX 같은 약간 할인점 같은 할인 유통 판매 업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실적 발표가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가이던스도 또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온도차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라는 어떤 초입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이던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시장의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CEO들 또 CFO들이 그대로 이제 워딩으로 옮기고 있어요. 맥도날드 아시다시피 $5 콤보밀 나왔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장악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디아지오, 예, 난 소비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지금 많은 가이던스가 온도차가 많이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리고 이건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절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올해 넘어서 내년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도 지금 그렇게 좋은 사실 편은 아니다. 뭐 그 지표하고 현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표는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해서 더 올라가는 속도가 줄었다는 것이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먹는 거 위주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외식비 위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 아무래도 삶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팁도 있지 않습니까? 팁. 네.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션. 더블로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값이 오르면 이제 팁까지 같이 올라가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뭐 뉴욕 같은 데서 남자 넷이서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해도 팁만 한 100불 정도 나오는 상황이 10만 원.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네. 10몇만 원 정도 나와요. 와.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근데 그래도 최근에는 물가 상승률이 좀 꺾였다고 느끼는 것이 최근에 한참
그 많이 구하기도 어려웠던 게 위스키였잖아요. 위스키. 예, 뭐발 땡땡 뭐 이런 것들 정말 맞아요.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원래 뭐 한 10만 원도 안 하는 것들이 어디 가면 15만 원, 14만 원 붙어 있어도 이거 우리도 웃돈 주고 구해왔으니까 비싸게 판다고 뭐라 하지 말아라고 붙여놓고 그것도 잘 팔렸었거든요. 심지어 캡틴 큐도 물량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 마시면 다음 날 이제 저재산 될 수 있는 건. 한 3일 뒤에 깨어나요. 예, 그러니까 캡틴 이게 큐도 없고요. 예, 그냥 기억이 그냥 딱 지워지는 네. 뭐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대형마트 가면 그런 것들이 지금 22% 좀 할인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심지어 물건이 막 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8,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 할인하는 거 보면 아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는 일단 끝은 났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특히 이제 임금도 올랐다고 하지만 임금도 퍼센트로 오른 거잖아요. 그럼 원금 자체가 작았던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들은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고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 좋아는 지겠지만 전 우리 어제 동결을 13회차 네네. 했지 않습니까? 금통위. 네, 근데 아마 부동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하할 것 같은 기대감을 일부러 조금 꺾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례적으로 대통령실도 약간 유감 발표를 하긴 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물가가 어떻게 될지는 그 삶이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게다가 이 부동산 때문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부동산이 의외로 잘 버티고 지금 거의 돌아와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번 돈의 대부분을 은행에다가 주고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은 월세를 통해 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쉽지 않다. 그게 지금 한국 경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어려운 얘기 좀 했으니까 네. 일단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밥값을 좀 아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요즘에 또 쓸만한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어플. 예, 고픈이라고 배고픈. 예. 고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뭐예요? 가장 흔한 별거 외식 다 메뉴가 아시네. 이제 네네. 치킨이지 않습니까? 치킨. 근데 치킨을 배달을 할 때 네. 솔직히 쿠폰을 안 받고 배달을 시키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아 너무 비싸요. 그렇죠. 비싸게 요즘 이제 한 마리 2만 몇천 원 기본이니까 예, 보통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1인 1닭 했는데 1인 1닭 2명이서 해버리면 이제 닭값만 5만 원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쿠폰이라도 찾아봐야 되는데 배달 앱이 의외로 한 3-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브랜드가 어떤 쿠폰을 뿌리고 있는지 그 알아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매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으니까 요거 보고 고르시면은 근데 쿠폰 꼭 받으려고 들어가면은 개인정보 입력하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중국어로 막 문자 오던데. 이미 어차피 개인정보는 이미 다 중국에 넘어간 지 오래됐으니까 온갖 것들이 다 오고 있어요. 카카오가 넘겼으니까. 네, 뭐 카카오만 가는 거죠. 넘겼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데는 다 넘겼으니까 이제 사실은 개인 정보 아니에요. 중국어로 안 오죠. 공공재죠. 공공정보라고 공공재고. 공공정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민번호 한번 갈아엎을 때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개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주민번호, 개인정보 개혁. 너무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16지수 이런 걸 해가지고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해서 우리 가족 혈액형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사실 미국은 나 홀로 살자, only America, America first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실제로 경제, 실물 경기 상황이 안 좋습니까? 뭐 신용카드 뭐 불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소매 판매나 이러한 경제 지표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다라는 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뭐 만세 부른 거죠 거의. 네. 이제 와. 이거를 갚다가 도저히 내가 이거 못 갚겠다. 자 이러한 분들의 이 엄청 이 비율 자체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 비율 자체를 보게 되면 2008년 또는 2000년 그러니까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때보다 더 높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지금의 뭐 지표야 그렇지만은 소비자들 특히나 이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향후 뭐 인플레이션 자체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왜냐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에 사실 시장에서 많은 뭐 가격 전가다 뭐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책이 바뀌어지고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잘 안 잡히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있는데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실업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 4개월 안에 내가 실업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4.4%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2014년부터 해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가 많은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또는 근로자가 느끼기에는 이거 내년에 내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러한 느낌을 지금 많은 분들께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내 수입이 지금보다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공포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이 지표를 보게 되면 크게 빠졌던 부분이 지금 앞서서는 코로나 때가 있었고요. 그 앞서서는 금융위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기울기, 가파르기를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 때와 금융위기만큼이나 크게 빠지고 있는 어떤 심리 상태를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국내에 있는 많은 소비자분들도 저는 거의 뭐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하고 뭐 비슷하게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냉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분명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둔화를 벌써 이제 시그널적으로 봤을 때는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우리 뭐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좀 진지하게는 이런 표를 한번 보시면서 좀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진짜 공감 가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 앞으로 4개월 안에 실업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 내년에는 내 수입이 지금보다 좋지 않을 것 같은. 저 차트를 저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일단 신용카드 연체에 대해서는 우리랑 신용카드 사용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뭐예요? 일단은 우리는 신용카드 연체면 진짜 연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신용카드 가짜 연체예요? 미입금이 있고 연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일날 그 결제일이면 네, 5일 지났는데 결제를 못 하고 있으면 미입금이고요. 그렇죠. 다음 결제일이 넘어갔는데 또 안 되고 있으면 연체거든요. 우리는 연체 그래요. 많이 그러니까- 해보셨나 보네요. 그거는 이제 좀 알아보니까 네. 연체는 뭐 사실 하기가 힘들죠. 우리나라 연체하면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저를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예. 직장까지 쫓아오고, 그렇죠. 근데 납치자, 미국 같은 네.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미국은 할부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합니다. 오. 일단 끊어놓고 연락이 오는 거죠. 이번 달에 얼마 결제하실 거냐. 오. 기본이 그렇게 리볼빙. 친절합니까? 그게 미국은 무조건 비딩 문화이기 때문에. 오? 그러니까 우리는 할부로 얘는 할부로 12개월 할부로 사고 얘는 일시불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이 일단 다 긁습니다. 아, 네. 전반적으로 내가 100만 원 긁었으면 네. 거기서 나눠서 얼마씩 내고 이번 달에는 내가 70만 원만 결제하고 30만 원은 롤링 할게요. 근데 롤링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리볼빙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연체 금액이라는 게 우리의 연체가 아니라 그 롤링의 개념이에요. 아, 그러면 약간 할부 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기가 좀 어려워요라고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연체. 예를 들어 노트북 200만 원짜리를 그때 살 때는 24개월 할부를 했는데 내가 상여금을 받아가지고 요거 그냥 이번 달에 그냥 조기 상환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네,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매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걸 우리처럼 생각하는 디폴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조금 생각보다는. 네, 근데 괜찮을 일단은 수도- 롤링 금액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연체 같은 거는 아닌 거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정말 침체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미래를 밝게 볼 때. 왜 우리 주식할 때 수익률 봤을 때 캡처하고 싶을 때 캡처하고 바로 팔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웅장해질 때 위험한 거잖아요. 빅쇼트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지금 소비가 둔화되고는 있는데 모두가 둔화를 걱정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바닥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V자 급등까지는 아니라더라도 둔화는 되겠지만 침체까지 가는 그런 둔화는 아닐 것이고 오히려 이게 나중에 금리나 이런 것들이 뒤늦게 반영이 되면서 소비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글로벌- 조금 반론을 하게 되면 반론입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신용카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미국은 거의 신용사회예요. 사실은. 신용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가 연체가 되고 이런 거는 신용의 어떤 등급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신용이 만약에 연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 중요도가 너무나도 본인의 사회생활하는데 높다 보니까 연체가 되거나 아니면 연체율이 뭐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이게 자기의 어떤 신용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주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금융적인 부분도 엄청난 제한이 돼요. 네. 그렇기 롤링이 때문에 늘어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연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근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약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그 미국은 신용사회인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 카드값보다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게 월세라든지 뭐 이런 것. 근데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월세가 연체돼도 한 두세 달 안 내도 신불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카드값 100만 원은 두 달 정이 있으니까 정이. 정이 있기보다는 보증금? 거기엔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계산법에. 그렇죠. 임대료가 300만 원이고 카드값이 100만 원인데 둘 다 연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카드 연체는 바로 신불자로 잡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돈을 안 준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까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점 주담대 비율이 늘어나면서 은행한테 돈을 대출 이자를 안 갚으면 연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먹으면서 버티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그게 주담대로 바뀌면서 네. 그럴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신용사회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구조가 또 있었다라는 거고 약간의 좀 차이가 예, 있죠. 그리고 가게 권리금이 있잖아요. 네. 예, 권리금이 왜 있냐? 어.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임대한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임대료 안 내고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리금이에요. 그래서 권리금을 외국인들한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그 개념을 이해 못해. 맞아요. 예, 그런 권리가 있어? 네, 이렇게 권리금. 되거든요. 외국은 두 달만 연체되면 바로 신불됩니다. 바로 신불됩니다. 그게 렌트비도 예,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연체 얼마나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요게 맹점이다. 요걸 좀 이해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건 지표는 잘 나와도 신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소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좀 공포 심리가 있어가지고 돈 지금 쓰면 안 되고 최대한 아껴야 되고 이런 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고 거래가 요즘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고거래. 네, 저는 요즘 요즘 새거 많이 사는 사람 보거든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좀 다 궁금하기도 새거는 했어요. 다 중고로 제가 사야지. 재밌는 거 하나 있었어요. 중고거래 나와서 가지고 네. 제가 중고 그 하는 거래 사이트에 가니까 핸드폰 액정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오. 박살이 났는데 밑에다 설명 뭐라 썼냐면 약간 기스가 나긴 했는데 이거 한 약간의 30만 기준은 30만 주관적인 사실 원입니다. 터치만 되면 되지 어떻게든지 뭐. 그거를 막 이제 커버를 하려고 네. 팔려고 완전 박살 났는데 그 고칠 비용도 없고 막 이렇게 근데 싸게 어떻게 팔면은 네. 액정은 떼고 이제 액정은 괜찮은데 보드가 나간 폰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따로 사서 합치면 돼요. 합치는 것도 네. 왼쪽 맞아요, 이어폰 맞아요. 오른쪽 이어폰 따로 예. 사. 그래서 버즈도 중고거래 그렇잖아요. 하는데. 버즈도 이제 한쪽 잃어버리면 그거를 중고거래에서 따로 더 싸게 살 수 맞아요. 있거든요. 한쪽 유닛만. 아무튼 그래서 중고거래가 요즘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커지고 있다 시장이. 그리고 인식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고 싶더라고요. 요즘 중고거래가 당근의 어떤가요? 연간 실적이 엄청 올라갔네요. 잘 나가나요 요즘 당근? 엄청 저는 뭐 컸네. 당근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오. 왜요? 저는 이제 당근하고 알리하고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의 해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테무 알리 엄청 좋아하시나요 우리 엄청 선생님? 좋아. 아니 뭐 저는 뭐 자기 전에 일단 시켜놓고 자고 예. 하는 거라. 어제도 아니 시키신 거예요? 뭐를 그렇게 많이 시키세요? 제가 궁금한데 또. 진짜 이런 것도 팔아 하는 것들 팔아요. 아 그럼 그런 거 시켜 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서 요게 깨졌잖아요. 요걸 팔아요. 아.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서브폰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당근은 두 가지 지역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집하고 사무실 해놓고 서브폰은 이제 음영 지역이 없게 하도록. 말이 좋아 당근이 이제 서울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필요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얘기 나왔던 티니핑 피규어를 좀 사야 되겠는데 새거가 25,000원이고 근데 당근에서 상태 좋은 게 한 4,5,000원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야 이거는 새거를 살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나오는 이제 그 티니핑 좋은 매물들을 이제 거의 싹풀이하는 예, 거의 이제 문고리 거래를 통해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웨이 포인트를 몇 개 찍어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낮 시간에는 한국 주식 시장 그리고 밤 시간에 미국 시장 그 사이에는 당근 마켓을 보고 있는. 아니 저는 바쁘시네요. 네, 바쁩니다. 공사다만. 제가 여쭤보죠. 두 진행자분들께 뭐 하세요? 중고거래 많이? 중고거래 많이 하죠. 저는 무료 나눔을 많이 찾아요. 무료 나눔? 네, 실제로 공짜로 나눠주는 거 거의 다 봤습니다. 네. 아 진짜요? 그럼요. 저는 많이 테이블. 했는데. 뭐 많이 하세요? 네, 진짜? 저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거 많이 줘요. 수석 있잖아요. 돌 같은 거 이런 거. 돌을 돌, 받아 무료 집에 나눔. 쌓으시는 그리고 막 분들. 네, 맞아요. 컬렉션하는 분들이 네. 수석 많이. 그거 뭐예요 집에서 그걸로?
보는 거죠. 예, 돌인데 뭐 하겠어. 그냥 보는 거지. 보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 나눔이면 다 가져와요. 라면 스프도 가져온 적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나는 또 인연이 그래서 돼야 되니까. 질문이 뭐였다고요? 중고거래가. 그래서 중고거래에 대한 의식이 아. 요즘 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 중고거래를 통한 소비 트렌드들이 요즘 좀 많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지 제가 체감하는 거하고 실제 지표는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 뭐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거 당근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좋은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보다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긴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워낙 또 넓고 나눠지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물론 중고에 대한 이런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소비의 패턴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소매 기업들이 뭐 여러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 보게 되면 메이시스 같은 또는 뭐 놀스트롬 같은 이러한 백화점 기업들은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그러니까 포지션이 애매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많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뭐 미국의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메이시스의 매출 어떤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왼쪽이 1992년부터요.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크를 찍었던 뭐 1999년, 네, 이쪽 제일 피크가 1999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어떤 하락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적인 부분을 물론 코로나 이후로 반등을 일시적으로 했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미동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국내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백화점을 가면 예전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다 지하에 있어요. 밥만 먹어. 밥만 먹어요. 밥만. 맞아. 위로 안 올라가. 지하 1층, 지하 2층만 바글바글 하시고 하고 위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너무 많이 이제 최근에 많이 보이니까 물론 지금의 이러한 소비가 그러면은 아예 소비를 안 하냐 이게 아니라 또 온라인 그 쇼핑에서는 또 많이 또 매출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비 패턴이 많이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이제 유통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여러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힘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마트도 최근에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뭐 최근에 약간의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소비 패턴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앞으로 이 산업 자체나 또는 소비가 또 GDP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 요즘 다들 시장도 그렇고 솔림이 트렌드입니다. 솔림. 소비도 솔림이에요. 솔리드. 그러니까 사야 될 것들은 아이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일 좋은 걸 사고 근데 밥 먹고 이럴 때는 편의점을 가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아끼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백화점도 요즘은 생존 전략이 푸드코트를 다 채우는 쪽으로 거기 가면 진짜 자리 없습니다. 맞아. 주차장하고 거기까지 자리 없는데 2층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특히 남자 정장 입고 이런 데는 종업원들이 한 300배가 있어요. 부담스러워서 걸을 수가 없어. 그리고 호객행위라더라고요. 네, 이 백화점 원래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거의 동대문이 다 됐어 지금. 못 찾으세요? 약간. 네, 동대문이 다 됐다고요? 동대문이 다 됐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느낌이고. 에이, 동대문은 예전에 어깨동무부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 어깨동무. 새장도 파냐고 했다가 이제 욕 먹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형이야, 30장씩 거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근 거래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백화점이 그 한 번밖에 안 쓴 기프티콘 팝니다 뭐 이런 거. 한 번밖에 안 쓴 거. 네, 어쨌든 그거 다 쓴 거 아닌가? 죄송한데 개그맨이세요. 개그 아니 열심히. 아니 그런 락시를 또 하더라고. 안쓴 기프티콘 팝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낚일 뻔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정리가 안 오늘 되는데 정리가 안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물가가 높아서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적어서 조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짠테크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백화점을 가던 어디를 가던 중고 거래를 가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비의 트렌드가 잘 나타나고 있다. 금리를 인하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훨씬 나아질까 그렇게 기대하기도 좀 어렵다라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 버렸다. 결국 경제가 다시 한번 사이클이 와서 좋아지기를 좀 기대하면서 우리는 잘 버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죠. 박성훈 팀장님부터. 네, 뭐 지금 사실 뭐 소비에 대해서도 뭐 경기 침체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금리 시대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야생적으로 지금의 이러한 고물가 시대는 우리가 야생적으로 우리가 버티고 또 살아남아야 할 때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릴 그런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경제는 되게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텨야 될 때는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잘 수입을 좀 극대화시키고 또 아낄 건 아끼고 야생적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돈쌤님의 한마디는요? 저는 이제 물가에 내놓은 물가.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에 내놓은 물가. 네, 불안해서 이제 계속 견눈질하게 되는. 시적인 오랜만에 제가 이제 그 말장난 드립을 한번 쳐봤어요. 아, 에미넴이네 거의. 와, 기가 막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소비 트렌드와 물가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두 분과는 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유튜버 돈쌤 정현두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안건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현행 피터얀 반대피트 임시대표 체제를 최소 연말까지 유지하고 시장 경쟁 상황 대응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허태수 GS 회장은 22일 디지털 혁신 협의체 모임에서 현업 중심의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 업무 혁신을 강조하며 디지털 혁신 실행가 1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성김 현대차 고문이 미국 외교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조지 F 캐넌상에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건설이 올해 상반기 매출이 10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주 잔고도 넉넉한 편으로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자산운용은 3개월 이내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RISE 머니마켓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가 출시한 지 1년 3개월 만에 순자산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이탈리아 라치오 및 캄파냐 지역에 주정부가 실시한 압달리무맙 성분 의약품 입찰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자사의 유플라이마가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연체율 및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자산 건전성 지표 등이 부실한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맛 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맛 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한국투자증권에서 다룬 NC소프트 리포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신작을 출시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신작이 특히 더 주목받고 있고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NC소프트 최근의 주가 동향들을 봤을 땐 지난 8월 5일 156,900원, 52주 신저가인데 네. 사실 뭐 고점이 어디였지라고 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주가의 어떤 낙폭이 조금 지속된, 거의 뭐 일본 기준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고, 뭐 월봉에서는 지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주가가 지금 뭐 3중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조정폭들이 좀 더 길게 이어졌던, 일본 주가에서도
지금 뭐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하락폭들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좀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좀 다르게 좀 한번 해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상반기 NC소프트에 대한 실적 기대치 다 나쁠 것이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적자보다는 그래도 흑자를 좀 내면서 다소 실적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좀 안도했다라고 하는 평가 좀 맞지 않을까. 부족했지만 2분기 실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 기조를 좀 유지했다는 점. 이 점은 좀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네. 다만 NC소프트가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기조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리니지의 어떤 과금 모델이 계속해서 그 영속성을 좀 더 가져가긴 힘들고 이후에 출시됐던 뭐 스로넨 리버티라는 이 기대작이 사실 뭐 흥행에 좀 실패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상반기에 NC소프트의 어떤 추가적인 주가 하락의 어떤 원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 리포트에서 좀 언급을 한 것처럼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좀 언급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게임주들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실적이 좋은 것, 그리고 실적도 좋지만 영업이익률이 좋은 것, 네. 이런 거 좀 우리가 체크를 좀 잘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 좋은데 신작이 부재하거나 신작의 출시 일정들이 지연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좀 사실 좀 잘 안 가는 경향들 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신작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흥행에 관련된 기대감과 이어질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어떤 전환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여기는 언급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 말에 출시했던 프로젝트 스로넨 리버티를 좀 제외하면 2년 반 이상 아직 특별한 신작을 발표한 바가 없었다라는 거고 네. 다만 이제 8월 28일 호연을 시작으로 하반기 중 3종 내지는 4종의 신작 게임을 좀 출시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2025년도에도 4종 이상의 신작을 출시하겠다. 그래서 좀 이 NC소프트가 다소 좀 공격적인 어떤 신작 출시를 하반기부터 좀 더 이 공고히 좀 진행이 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되는 어떤 흥행 기조 내지는 신작 출시의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 단기적인 어떤 이 추세 전환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부분 남은 것은 신뢰, 호연의 성과가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스로넨 리버티가 너무 기대치를 좀 못 미쳤기 때문에 시장에서 NC소프트가 출시하는 신작 게임들이 이제는 함을 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회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니아층이 있었고 NC소프트가 그동안 강점으로 좀 내세웠던 이 게임 라인업을 잘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배경적인 그런 강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호연의 초기 흥행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뭐 3종에서 4종 정도의 출시 그리고 저는 사실 호연보다 아이온2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좀 출시된 아이온2가 오히려 더 기대작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주가도 지금 저가 상태 그리고 실적에 관련된 우려감도 3분기, 4분기 다 부정적이지만 신작에 줄 수 있는 기대감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흥행 대작으로 예상될 수 있는 신규 게임의 어떤 출시 기대감들은 오히려 주가의 어떤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아직은 중립을 유지하나 충분히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전 이 부분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악재, 실적 우려감 다 선반영됐고 이제 남은 거는 신작 출시 잘해가지고 이게 흥행 기조로 좀 이어지거나 수익 지표가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만 보여준다면 네. 여기선 전 주가가 상승 탄력들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를 좀 바라보는 뷰는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보되 주가가 크게 빠지는 구간에는 저는 조금씩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악재의 주식을 사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 뭐 리스크에 투자하라 뭐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 하반기에 기대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는 것. 그래서 신작 게임의 어떤 출시 기대감과 주가의 어떤 추세 전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임주는 실적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중요한데 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신작 출시가 또 있어서 그렇죠. 이걸 쭉 이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반기부터 좀 공격적으로 오랜만에 신작들을 출시할 예정인데
호연이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네. 초기에 흥행을 아주 잘해줘야지 이제 신뢰감을 쫙 끌어당기면서 네. 주가를 같이 올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잘 챙겨보고 주가가 잠깐 내려앉을 때가 있으면 분할 매수에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벼랑 끝 NC소프트 호연으로 정면 승부 주목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호연의 초기 흥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서 잘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다룬 파마 리서치 소식인데요. 주름을 펴준다라고 하는 네. 리쥬란으로 주가가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주식장에서 리쥬란 효과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작년도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좀 주가 좀 반영 잘 됐을 때 파마 리서치가 왜 이렇게 주가 반영이 좀 못했지? 왜냐면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 올해 1분기도 실적 기준 다 좋았는데 네. 뭐 클래시스라든가 다른 어떤 의료기기 섹터에 비해서는 파마 리서치가 주가의 어떤 상승 반영도, 상승 탄력도는 좀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게 제가 좀 기억을 하기에는 지난 8월 초 기점에서는 오히려 M&A 관련된 이슈가 한번 부각이 되면서 네. 오히려 이제 이게 사실 무근이다라고 좀 공식 발표를 좀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노이즈로 좀 작용됐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고 최근에 8월 19일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좀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파마 리서치에 관련된 어떤 실적 기전은 여기서부터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킨 부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좀 피부과 많이 좀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팜플렛 많이 붙어 있어요. 뭐 네. 리쥬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게 주사제라고 해서 뭐 물광 피부냐, 물광 피부를 뭐 내는 그런 주사제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름을 좀 개선한다든가 뭐 내부적인 어떤 피부의 탄력도를 좀 끌어올린다든가 그런 어떤 기능성을 좀 겸비한. 그래서 우리가 뭐 필러 같은 경우는 꺼진 데를 채운다. 네. 보톡스는 주름이 생기는 것들을 방지해주죠. 약간 마비를 시켜서 네. 주름이 좀 덜 가게 하는 그런 작용이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 스킨 부스터라는 것은 사실상 이 피부에 관련된 어떤 재생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뭐 서브해 준다고 하네요.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특화된 그런 어떤 상품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좀 호조를 좀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국내에서 매출 포션 한 60% 정도 시장 점유율 좀 보유를 좀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중남미, 유럽 시장을 이제부터 막 공략을 좀 하기 시작한다면 이 확장성이 더욱더 좀 커지지 않을까 이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들을 보면 실적 부분에서 지난 전년도기 대비 2분기는 매출액이 28% 그리고 영업이익은 35%가 증가되게 됐는데 뭐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OPM 지금 37.1%인데 이게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고정 비용 다 떠나서 35% 정도 이상만 나와줘도 OPM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상적으로 한 40에서 45%까지 나오는 이 의료기기 기사들 여기 네. 장비가 초도에 공급되고 이외에 소모품들이 좀 공급되면서 많은 마진폭을 좀 개선하고 있지만 여기는 원가율들이 좀 일부 좀 반영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의 OPM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에서 좀 언급을 한 것처럼 울세라, 뭐 서마지 보톡스 그리고 월드 클래스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리쥬란의 호조. 그래서 연평균 한 4년 동안 54%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 국내외 해외 매출 1,100억대인데 이게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기준인데 저는 당분간 이 기조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종속회사 인수를 통해서 지금 이 보톡스 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휴젤과 대웅제약, 뭐 메디톡스가 뭐 빅3죠. 근데 이게 틈새 시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뭐 러시아, 중남미 국가에서는 오히려 이 소규모, 소형 보톡스 톡신사들의 어떤 매출 호조가 굉장히 좀 깜깜이로 좀 많이 나가고 있지만 이게 이익 개선 폭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반영되는 효과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OPM,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고 그 뒤에는 리쥬란의 호조가 아주 제대로 끌고 가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사실 리쥬란 네. 제 친구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 엄마분 네. 관련된 분들 통해서든 되게 많이 들었고 인기가 많아요. 실제로 네. 국내에서도. 해외가 점점 다변화된다고 하는데 그럼 해외에서도 요즘 K-뷰티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엄청 잘 나갈 것 같은데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지금 초도에 공급되는 부분들 서서히 지금 서구권에서 뭐 화장품 뭐 과거에 뭐 화장품 뭐 2종을 썼다면은 뭐 지금은 뭐 7종에서 뭐 9종까지 좀 쓰는 그런 네. 소비 행태가 좀 변모하고 있고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지만 이 서구권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사실 나이에 비해서 더 노안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니즈가 계속해서 어떤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관심도가 커지는 그런 부분으로서 오히려 그 시장은 이제 저는 뭐 계약일을 조금 넘어섰지만 해외양 공략 부분에 대한 확장성들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리쥬란이 초기에 판매, 이 시술 비용들이 굉장히 좀 고가로 좀 형성되다 보니까 초기 판매량들이 좀 미진했지만 현재는 가격적인 어떤 이점 메리트까지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 그래서 이게 수익 지표가 악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판매량들이 더 증가되면서 이익 개선을 좀 이끌었던 그런 흐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과에 대해 연관되는 시너지 부분인데 이게 시술 이후에 앰플이라든가 여기에 부과되는 화장품의 부가 수익원들이 계속해서 그 성장세를 좀 더 유지하고 있는 관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2분기 말 현금이 얼마였냐면요. 2,060억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회사가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뷰티,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화장품 이렇게 3파전 여기서 M&A를 통해서 외형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여기는 이익 가치를 보면 파마리서치가 이제 배당 성향을 좀 더 끌어올려주면서 주주 친화적인 어떤 정책의 행보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하반기에 어떻게 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올해는 배당금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M&A로 외연을 확장하든 아니면 네. 주주 환원 정책으로 좀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든 일단은 기대해 볼 만하다. 뿐만 아니라 리쥬란의 가파른 상승세로 올라왔지만 거기에 일반 화장품 부문에까지 낙수 효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파마 리서치의 전반적인 실적들이 다 좋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시장이 주목하는 스킨 부스터 이제는 주가도 부스터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가도 부스터 쭉쭉 날아오르길 바라면서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롯데관광개발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다고 네. 하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또 어떤 기사에서는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냈다고 네. 약간 호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좋을까요? 우리가 실적 기준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은 사상 최대. 그런데 이익폭은 감소됐다. 이걸 좋다고 봐야 될까요? 나쁘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이게 어떤 요인이냐. 만약에 실적이 좋았으면 이익도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실적은 좋은데 이익이 나빠지는 지표가 첫 번째 연구개발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대표적인 루닉 같은 종목들. 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아직까지 AI 관련된 이 고도화 플랫폼에 들어간 경상 연구개발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트는 고정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아이러니하게 매출은 증가되는.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성장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롯데관광개발의 경우에는 장사는 잘했는데 돈이 별로 안 남았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데 내용을 볼 필요가 있죠. 어떤 부분에 영업활동에 관련돼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고정비, 인건비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어떤 경상비 지출이 굉장히 좀 커지면서 부담으로 좀 작용된 그런 부분들이라면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됐다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뭐 일회성 비용들이 있습니다. 뭐 세금과 공과금도 있고 세무조사를 맞아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 또는 감가상각비를 뭐 한 번에 반영했다. 이후에 뭐 평가손실, 지분을 투자했는데 그게 장부를 평가하는 시점에서 정말 이제 뭐 거의 휴지 껍데기가 됐다. 뭐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손실로 좀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아닌 이상은 대체적으로는 사실 이익이 좀 감소된 것은 나쁘죠. 그런데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된다는 것은 한 번만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어떤 실적이 나빠졌다라고 좀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분기 실적 컨센서스의 하회,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년 동기 대비 132%가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분기 대비해서도 36%가 좀 감소가 됐는데 내용은 자산의 재평가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증가됐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건물이 일정 기간에 대한 내용 연수가 있으면 이걸 일시적으로 비용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억에 산 건물이 10년 후, 20년 후에 100억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부동산의 지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어떤 건물의 자체 가치. 노후화되면 당연히 이 가치가 쇠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쵸.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요인들을 비용으로 좀 반영시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되는 비용들이 이번에 일회성으로 좀 반영됐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재산세가 19억이 있었고 감가상각비가 12억 원이 발생돼서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습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카지노의 드롭백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9.6%가 증가됐고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6.6% 정도 증가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는데 홀드율이 소폭 좀 감소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루즈의 경우에는 뭐 5월 달에 매출 45억 기록을 했는데 이익률이 하락했다. 패키지 부분에 대한 이 기존의 패키지 부분과 좀 다르게 원가가 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여행 상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익성은 악화된 것이 맞다라고 좀 보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나 좀 보겠습니다. 다만 실적의 경우에는 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경신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익 지표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하겠지만 뭐 매출의 경우에는 뭐 3분기에도 안정적인 수익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주가는 다르게 좀 가고 있죠. 작년 8월에 17,000원대 좀 형성됐던 주가가 지금 현재 8월 5일 기점에서 8,090원.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주가 좀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다만 이게 가장 좋은 실적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뭐 배를 타고 제주도에 온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돈을 쓰고 얼마만큼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악재가 하나 있다면 중국 정부가 마카오의 어떤 정킷 제재 그다음에 불법 환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단속한다. 카지노에 관련된 제재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국 가서 많이 도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정책 계절로 좀 바뀐 거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VIP 수요가 아직까지 되는 변동성들은 없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시장의 흐름들이 그런 악재를 주가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성에 주목을 해봤을 때 네. 2분기에 롯데관광개발은 장사는 잘했는데 돈은 못 벌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 하지만 돈을 못 벌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재산세나 감가상각비에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3분기의 매출액은 기대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 흐름에서 좀 봤을 때 악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겸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핑계는 이제 그만 실적으로 증명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가지 다뤄봤죠. NC소프트, 파마리서치, 롯데관광개발 리포트 열어봤고요. 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외 변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시장 2,700선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 마이너스 2,694, 코스닥이 0.5% 똑같이 마이너스고요. 769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사실은 크게 뭐 방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장 코멘트를 좀 들어본다면 사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크게 재밌는 장,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재밌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는 조금 계속 좀 홀드, 네. 눈치 보기 장세, 약간 이런 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그럴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잭슨홀, 저는 별로 볼 거 없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잭슨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오히려 잭슨홀보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왜냐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또 반도체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또 증시도 어쨌든 많이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빠져 있지만 지난 8월 5일 최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빈지털이라고 그러죠. 수급 공백이 있는 쪽, 그동안 혹은 못 올랐던 쪽에서 키 맞추기 형식으로 주중 내내 움직이 나왔었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로봇주들이 움직였었고 또 수목은 또 2차 전지가 좀 움직였었고 뭐 그러면서 이제 키 맞추기 장세가 좀 진행되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은 뭔가를 적극적으로 했다가는 약간 엇박자가 나면서 손실이 좀 확대될 수도 있고요. 물론 수익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2차 전지 열심히 다뤘었는데 열심히 다루면 뭐합니까? 오늘 또 2차 전지 또 빠져요. 이런 것처럼 약간 하나의 맥락을 좀 따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개별 종목과 개별 이슈 이런 걸로 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LG엔솔도 그렇고 대부분 1.5%에서 3% 넘게 이렇게 2차 전지가 빠지고 있어서 어제 뭐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혹은 2차 전지가 이제 다시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오늘은 또 쉬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재규 대표님도 네. 오늘 오전장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일단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우리나라 현물 코스피 쪽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도 전환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안 좋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안 좋게 시작한 것은 맞았는데 다행히도 좀 수급이 들어와서 버텨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장 후반부에는 좀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엔화가 계속해서 좀 강세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내가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종가 매수 기준으로 좀 따져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반등이 정말 멋지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락 나오기 이전의 수준까지는 잘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반등은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는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부재하죠. 2차 전지가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하지만 오늘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수 자체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굳이 섹터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바이오라든지 오늘 건설주들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좀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이따가도 살짝 이야기를 하기는 할 거지만 다음 주나 9월 달 되면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막 수급이 빠르게 순환매되는 이 장세의 그 성격이 네. 조금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한다는 거는 주도주가 뚜렷하게 좀 생긴다라는 의미로 저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네. 같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뭐 시장을 잘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가 이거다라는 느낌이 있는 섹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앞으로 9월달, 10월달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움직임은 나올 수 있는데 네. 딱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일까 본다라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는 있어도 그게 주도주가 생겨서 하나가 쭉 끌고 간다 이런 거는 아직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네.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주도주 말씀이시죠? 네.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9월 중순쯤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될 텐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당 제약, 뭐 HLB 같은 기업들,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만 제가 전통적인 기업들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녹십자라든지 제가 지난주에는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있지만 다른 종목들 많이 못 올라온 기업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과거에 시세를 냈을 때의 그 정도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제약바이오가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 때도 저는 제약바이오가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어서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키워드로 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FOMC 의사록에서도 많은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첫 번째 주제는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시장이 변한다. 금리 인하 시기 투자는 이제 잭슨홀의 미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그리고 글로벌의 경제 쪽에서 이제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 9월 금리 인하 시작이 적절하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사실은 지금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99% 다 반영이 네. 된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8월 말 9월 이제 가면서 시장에 무언가의 변화, 체질적인 변화 이런 거를 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야 됩니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잭슨홀은 사실은 금리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발언들, 그러니까 그냥 평이하게 발언할 것 같아요. 데이터에 충실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 폭은 결정될 것이다. 뭐 횟수라든 이런 부분들이 뭐 결정될 수 있다라는 형식의 어떤 두루뭉실한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면 뭐 B컷 얘기도 있었고 네. 뭐 하잖아요. 근데 대전제가 B컷이 될 수가 없는 게 아직 QT 중이에요. QT가 안 된 상황, QT가 끝난 상황에서 금리를 막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내리면 모르겠는데 QT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린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잭슨홀에서는 QT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발언이 나와준다면 시장은 되게 화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QT에 대해서 발언이 안 나오고 그냥 금리 앞으로의 어떤 금리 방향성,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떤 현재 파월이 생각하는 경기에 대한 어떤 진단, 그러니까 현재 경기가 좋다 안 좋다, 그냥 뭐 평이하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오면 그렇게 시장은 오히려 약간 실망스러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잭슨홀에서 봤을 때 QT 관련된 발언들, 그러니까 꼭 QT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힌트가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 인하 일단 한다고 하면 시장이 좀 변할지 안 변할지? 25bp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장금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좋은데 지금 3.7%에서 3.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차이가 약 1.7%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한 1% 정도의 스프레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에 저는 75bp 정도는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9월달 다가오는 9월달에 50bp를 인하할 가능성 전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미국 쪽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대선 이벤트가 있는데 미국의 대선이 제가 알기로는 11월 5일입니다. 네.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의 FOMC 회의가 7일일 거예요. 6, 7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 이제 FOMC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이번 9월 달에는 25bp 인하를 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50bp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25bp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일시적으로야 시장이 좀 화답을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 반영이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우상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지금부터 당분간 지수 자체는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11월 달 이후에는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뭐 이번 9월 달에 25bp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에 뭐 드라마틱한 상승장을 이끌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매도의 차익 실현의 이슈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오히려 9월 중순, 9월 뭐 첫째 주, 둘째 주가 되면서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무언가의 하나의 임팩트를 통해서 조금 긍정적인 임팩트, 분기점, 네. 뭐 트리거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그런 눈치들이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것도 그렇게 트리거가 안 되고 그냥 원래 예상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이 과연 트리거가 돼서 시장을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켜줄까? 2700선에서 올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진짜 기가 막히게 2700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9월 FOMC 이후에 시장이 의외로 상당히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니 그 전까지는 대신에 재미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한 3주 정도 남은 거잖아요. FOMC까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쪽이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 계속 탐색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저만 생각이지만 아까 제가 QT 말씀드렸는데 잭슨홀에서 만약에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할 때 분명히 QT 관련된 질문이 나올 거고 발언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QT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할지 혹은 축소할지 여부가 얘기가 나온다라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9월 중순 이후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달 동안. 그러면 정말로 이건 뭐 음모론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과거의 데이터를 본다라면 대선 직전까지 경기라든지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가 기존의 후보가 정권이 유지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가 통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옐런 재무장관이 돈을 안 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돈을 여기서 어설프게 쓰기보다는 9월 이후 9월부터 공격적으로 돈을 써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은 재무부의 어떤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좀 이제 지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9월 15일, 9월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3, 6, 9, 12 해가지고 중간 세금 납부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9월 15일인가 그 전에 이제 그때가 세금 납부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럼 세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의외로 시장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근데 거기서 좋을 때 반도체일지, 2차 전지일지, 바이오일지는 아직은 지금 애매모호한 게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탐색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은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반등시켜줄 트리거 뭐가 있을까요? 좀 긍정적인 재료들?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당장은 별로 없다라고 가장 생각하고 별로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을 내놓을 때 예상했었던 실적보다 대부분 다 10% 정도 좋은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내왔거든요. 이번에도 그게 반복될지 여부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냥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반도체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자체는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종목별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두 분 다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의 분기점은 좀 부재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종목 장세, 이슈 장세, 테마 장세, 섹터 장세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재규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주제인데요. 의료 AI 시작일까 끝일까? 어제 누가 루닛 뷰너 말씀하셨죠? 누가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혁승 이사님. 그래서 제가 샀거든요. 사기는. 그래요? 조금, 네, 마이너스 3% 찍히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자 의료 AI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제가 진짜 두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입니까? 주가는 좀 더 놀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우리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랑 저랑 우리가 이 의료 AI 한번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날짜를 보니까 7월 26일 날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우리가 요 의료 AI 쪽에 자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저도 이제 반도체 좋아하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좀씩 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 AI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점대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의료 AI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뭐 뷰노 같은 경우는 저점대에서 한 40% 정도 올라왔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루닛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이라든지 뭐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등록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인수했었던 기업이 있어요. 볼파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볼파라의 그 소프트웨어가 미국에 등록이 됐다. 그래서 뭐 경쟁력을 좀 인정받았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루닛이라는 기업의 주가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작년에 만들어놨었던 고점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과대 낙폭이다라고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의료 AI 쪽에서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 전환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가 되다가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4분기 때 흑자 전환까지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눌림이 좀 나왔을 때는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의료 AI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연간 40%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성장성이 분명히 있다. 게다가 여기에 이제 매출까지 붙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의료 AI 쪽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 고정 비용이 들죠. 직원들에게 급여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6개월 동안 들고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솔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판매가 될 경우에는 앞서 들었었던 고정 비용을 굉장히 빠르게 만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 만들어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전부 다 깎아낼 수 있는
있는 부분들이 올해 4분기나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출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붙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의료 AI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당장의 주가가 좀 올라와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저는 의료 AI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연말까지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현 대표님.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부정적으로 나갑니다. 네. 아니에요. 목이 메입니다. 네. 오늘 왜 그러죠? 네. 일단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잘못 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저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현실화 됐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매출이 뭐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 분기당 매출이 뭐 100억도 안 되는 회사들이 태반이고요. 그리고 매 분기 한 100억 단위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들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뭐 뷰노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5천억이고요. 루닛이 1조 3천억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해서 한 50% 60%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그 루닛의 어떤 실적이라는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이게 우리가 예상대로 좋아졌을 때도 지금 주가가 좀 비싼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분기당 매출이 50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영업이익은 한 100억 이상 적자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최소한 분기당 매출이 한 50억인데 100억이니까 마이너스. 최소한 분기당 매출이 500억에서 600억 이상 나와줘야지 본전이거나 영업이익이 조금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미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못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실은 좀 기대감이 과거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고 이제는 그것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데 현실화 시켜주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 본다면 이슈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영광으로 V자로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재규 대표님 발제하셨으니까 뷰노, 루닛, 뭐 그 안에서 JLK 등등등등등 네. 어떤 게 원픽입니까? 저는 뷰노입니다. 뷰노. 뷰노를 제가 우리 딜사이트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목표 주가가 37,000원 요 정도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8,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딥브레인과 딥카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딥카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딥카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미국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딥브레인이라는 것은 미국 쪽에서 지금 FDA 승인을 받아서 지난달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부터는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고 흑자 전환까지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AI 관련돼서 우리가 시장에서 정말 종목들이 많거든요. 생각해 보면 지금 뭐 루닛, 뷰노뿐만 아니라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는 뷰노가 그래도 올해 4분기 때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좀 뷰노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3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성장성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뭐 한 42,000원 선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도 밑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35,0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료 AI 관련해서 뷰노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가 중요한데 말씀을 또 해주셔서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유창희 대표님이 갖고 오신 주제인데요. 금융주, 위기에 강하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시세를 많이 줬었고 네. 그리고 밸류업이나 주주환원이나 또 그 금융주라는 그 성격 측면에서 네. 여러 가지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좀 모아간다. 음. 그리고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적은 게 금융주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이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기가 침체인가 경기 그냥 둔화인가라는 결론은 못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경기 둔화를 좀 막아주기 위한 금리 인하 너무 좋아. 주가는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더 인하가 가속화될 수 있다. 뭐 0.5% 뭐 비컷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안 좋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론이 없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 여기서 머뭇거리고 뭔가 자신감 없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경기를 많이 탈 수밖에 없겠죠. 뭐 경기가 좋으면은 판매가 잘 되니까 주가는 좋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판매가 안 되니까 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출 주도 기업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금융주는 사실은 뭐 IMF라든지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이렇게 엄청난 충격이 아니고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경기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네.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계약이 다 장기 상품이에요. 부동산 담보대출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30년. 그 전세 대출은 뭐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또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보험 상품 대부분이 20년 납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 펀드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납입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지만 펀드도 계속해서 납입이 장기적인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본다라면 장기적으로 계약에 맺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해지하게 되면 오히려 고객이 손실을 보는 거지 보험회사가 손실을 보는 건 없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꾸준하게 밸류업이라는 포커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명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섹터가 뭔가 보니까 금융주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주들이 오히려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했고 또 신고가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시장이 약간 애매할 때 안개에 낀 느낌이 있어 뭔가 앞이 안 보일 때는 오히려 금융주 같은 거 모아가시는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그 안에서 많잖아요. 최근에 네. 이제 그 보험주들이 좀 시세를 좋았죠. 줬었고 네. 이전에는 그 금융주, 은행주 이런 애들이 괜찮았고 이 안에서 하나를 꼽는다면은 어떤 게 제일 괜찮아요? 저는 가격 탄력도를 본다면 보험주가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주들은 좀 약간 밸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보험주들은 전 반영이 좀 덜 되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 보험주, 증권주 공통사항은 뭐가 있냐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이 두 개 섹터는 약간 채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럼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손실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오히려 평가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장점이 금리 인하가 뭐가 좋냐면은 부동산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저께 하느니 금리 동결하고 나서 어떤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총재님께서 몇 달 전에 부동산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요? 돈 없는 데 사는 사람. 돈 없는 영끌. 데서 영끌에서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 영끌에서 부동산 사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부동산이 엄청 올라가지고 원성이 많다. 그래서 한흥 총재도 지금 부동산 가격을 못 맞춰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부동산 가격은 뭐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데 사실은 부동산 관련돼서 대출이 보험회사가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많이 하지만 보험회사 많이 하는 부분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충분히 보험사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리트? 저는 삼성? 어떻게 하나? 메리트. 네, 보험 쪽으로 본다면 메리츠 금융 메리츠?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DB 손해보험 좋게 DB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주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시장이 변하는 금리 인하 시기 투자, 의료 AI, 그리고 금융주, 그 안에서도 보험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5장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두 분의 공략주는 바이넥스랑 덕산테코피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재규 대표님부터 덕산테코피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덕산테코피아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딱 정해서 말씀드리고 이 기업은 제가 좀 이따 손절가도 말씀드릴 텐데 손절가 이탈하면 꼭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2차 전지 전액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어제 오랜만에 셀 3사도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그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단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선순환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IRA 법안 쪽에 대해서 이제 2025년도부터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전해액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뭐 엔캠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 또 이제 비만과 관련돼서 중간체를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과 바이오 중간체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OLED와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소재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변동성이 어제도 좀 나왔는데 탄력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절가 37,000원인데 이 자리 이탈하면 꼭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37,000원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48,0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바이넥스 네. 투자 포인트 한 1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7월 초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네. 이제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도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이제 그 이후에 좀 기간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물보안법이 9월 중에 미국 하원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있고, 바이넥스는 매출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생산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번에 셀트리온 쪽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가 튼튼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막 유상증자 하네 어쩌네 막 이런 기업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전 적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다음 목표가 3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한 21선 정도 한 21,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7,000원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이번 주는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저 잭슨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과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